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자 사람인을 두고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거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 수 없는 인생이니 살면서 수많은 인연들과 만나고 헤어지게 되는 거겠죠. 또 그런 인연들을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게 인연 아닐까 싶어요. 그러고 보면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만큼 오묘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려고 나서니 그런 인연의 고리들에 대한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는 인연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한 번 맺은 인연을 좋게 이어가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얼마든지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말하자면 한 번 맺은 인연을 악연으로 만드는 것도 누군가의 선택이 아닐까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결과로 악연을 만든 것이라면 그 선택에 대한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겠죠. 인과응보라는 것도 다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돌고 돌아 제게 돌아온 어떤 인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얘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지켜야 할 인연의 소중함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이서경이라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는데요. 조금은 특별한 사랑이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유독 심한 아토피를 갖고 태어났거든요. 아기 때부터 진물나고 피나고 고통이 장난 아니었어요. 아토피라는 게 한 번 생기면 완치가 거의 안 되고 걸핏하면 재발하고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평생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병이잖아요. 난치병인 거죠. 그만큼 완치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고 평생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여러 가지 환경 영향도 많이 받으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병원을 자주 다니고 아토피약을 달고 살았어요. 음식도 많이 가려야 했죠. 부모님이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셨는데요. 저만 기피하면 되는 음식을 본인들도 일부러 안 드셨어요. 옆에서 먹고 있으면 먹지는 못하고 보고 있는 게 괴로울 거라면서 말이에요. 저희 집이 특별히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저를 위해서 식재료만큼은 유기농, 살림살이도 전부 친환경 제품으로 쓰셨고 말이죠. 혹시라도 먼지 때문에 반응이 일어날까 봐 집안에 먼지 한 톨도 안 나게 청소도 자주 하셨고 공기청정기도 꽤 일찍 들여놓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저한테는 청소 한 번 시키신 적이 없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주셨어요.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남들이 보기엔 부모님 성화가 유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남편도 연애할 때부터 부모님께서 저한테 얼마나 정성을 쏟으시는지 잘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부모님보다 더 극성스럽게 제 피부 상태를 살피고 먹는 것도 관리해줬답니다. 어쩌다 길에서 길고양이를 만나는 날이면 혹시라도 털이 날려서 제게 어떤 자극이 될까 봐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주고 그랬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남편도 유난을 떨었거든요. 그런 건 저희 부모님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남편이 그렇게 해주는 것들이 보호받는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남편은 부모님 사랑과 보호를 듬뿍 받고 자란 제가 귀하게 자란 티가 나서 좋다고 했어요. 아토피든 뭐든 그런 건 아무 상관없다고 마냥 좋다고 했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저를 무조건적으로 예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게는 훨씬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친정 부모님도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고 믿음직하다고 큰 점수를 주셨기에 결혼도 허락하신 거였고요. 저의 신혼생활은 평온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머지않아 달콤했던 신혼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실감하기 시작한 거죠. 가장 확실하게 와닿았던 게 제가 병원 갈 때 동행하는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피부 상태 확인하고 필요하면 약도 타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했는데 그럴 때마다 무슨 중환자 에스코트 하듯이 애지중지 저를 케어하던 남편이 언제부턴가 그러지 않았고
심지어 병원에 동행하는 것 자체를 뭐랄까 좀 귀찮아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제가 받은 느낌이 제일 확실한 걸 거예요. 그런 건 원래 잘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남편에게 드러내놓고 서운함을 표현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지칠 때도 되었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좀 그러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씩 남편이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은 모습으로 나설 때는 그냥 저 혼자 다녀오겠다고 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면허가 있어도 장롱면허라서 면허가 없는 거나 다름없었고 운전을 안 해버릇해서 그러는지 운전하는 것이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수를 받을 생각도 못하고 살았어요. 게다가 지저분한 택시 한 번 잘못 탔다가 피부 다 뒤집어지고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환도 생기고 그랬던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택시 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 남편이 동행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익숙해졌던 거죠. 그러니 저도 남편도 어쩔 수 없이 동행하는 병원행이 된 것 같더라고요. 진료 마치고 나오려면 시간 좀 걸릴 테니까 나 내려주고 근처 PC방 같은 데라도 가서 시간 좀 보내고 와. 그럴래? 여기가 유명한 병원이긴 한 건지 예약을 해도 항상 대기 시간이 너무 길더라. 약국 가서 약 타는 것까지 하면 그 시간이 얼마냐고. 그럼 난 PC방에 있을 테니까 끝나가면 전화해줘. 그렇게 남편은 저를 병원 앞에 내려주기만 하고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다 왔어요. 남편도 저도 덜 불편하기 위해 저 나름의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마저도 검진 끝나는 시간에 맞춰 제때 오지 않고 저를 기다리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제게 소홀해졌다는 것을 너무 드러내더라고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서운한 감정이 쌓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자연스레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가기 싫어 죽겠다는 티를 온몸으로 내면서 늑장을 부리는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었는데 어쩐 일로 진료를 마치고 나오니 남편이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기분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당신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기분이 엄청 좋아 보이네? 좋은 일 있으면 나한테도 알려줘. 같이 좋아하게 말이야. 어? 좋은 일? 그런 게 어디 있어. 똑같은데 뭐. 그나저나 당신 다음 진료가 언제라고 했지? 갑자기 진료일 체크를 다 하고 웬일이야? 하루 전날 얘기해줘도 당일 아침에 잊어버리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러니까 당황스럽네. 당신 오늘 정말 이상해. 아무 일도 없는 거 맞아? 남편이 그렇게 제 병원 일정에 관심을 가진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제가 정말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제가 지금도 그날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겠어요? 새삼스레 관심을 보이고 호의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남편은 확실히 평소와 달랐어요. 그동안 나한테 소홀했던 게 갑자기 미안해지기라도 한 거야?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진 이유는 모르겠지만 관심 가져주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할게. 제가 그렇게 말을 해도 남편은 별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냥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결혼 전과는 다른 모습 때문에 제가 서운해하던 것을 이제라도 깨닫고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고맙게 여기기로 했죠.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 남편은 병원에 따라 나서는 걸 즐거워하며 기꺼이 동행하긴 했지만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저를 살피고 아껴주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던 거예요. 제게는 여전히 관심이 없었고 병원에 가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신이 나한테 미안해서 뭔가 깨닫고 관심 가져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 나한테는 여전히 관심도 없으면서 병원에 가는 건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새로운 이쁜 간호사라도 있어? 별소리를 다 듣겠네. 좋은 마음으로 따라가줘도 불만이야? 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시비 걸어? 싸우고 싶어? 왜 그래? 제가 오죽하면 그런 생각까지 했겠어요. 그럴 정도로 수상했던 거예요. 농담처럼 던진 제 말에도 파르르 화를 내는 것도 더 수상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럼 그렇지. 언제나 이런 식의 나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 거 아시죠? 알고 보니 남편이 저의 병원행에 동행하면서 안면을 두고 친분을 쌓았던 여의사랑 정분이 났던 거더라고요. 둘이 눈이 제대로 맞은 거예요. 어이가 없고 너무 화가 났는데 친정 부모님께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남편에게 불호령이 떨어질 것을 걱정해서 그랬던 건 전혀 아니었고 부모님께서 실망하시고 마음 아파하실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시댁에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자기 부모님에게 혼쭐이 나면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 반성하고 용서를 빌지 않을까. 그런 바람으로 시댁에 가서 시모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애비가 정신 차릴 수 있게 어머님, 아버님께서 따끔하게 야단 좀 쳐주세요. 아직 그렇게 심각한 관계는 아닌 것 같으니 두 분께서 나서주시면 애비도 잘 정리할 거예요. 도와주세요, 어머님. 자나깨나 제 걱정뿐인 친정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남편이 마음을 고쳐먹고 용서를 빌면 한 번쯤은 용서하고 받아줘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시모에게 부탁을 한 건데 너무나 기가 막히게도 시모는 제 얘기를 듣더니 반색을 하면서 오히려 남편이 무슨 장한 일을 한 것 마냥 칭찬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네가 다니는 병원 의사란 말이야? 애비가 만난다는 여자가 의사라고? 그래서 그 여의사랑 둘이 지금 좋아라 지낸다는 거지? 어머님, 지금 웃으시는 거예요? 애비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요. 어머님, 지금 그렇게 웃으시면서 느긋하실 때가 아니에요. 자칫 어디 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해요. 그러기 전에 애비가 정리할 수 있게 어머님이 나서주세요. 소문? 그까짓 게 뭐 대수니. 요즘 이혼이 흠도 아니고 바람나서 이혼하고 재혼해도 잘만 살면 되지. 2년을 뒤늦게 만났는데 어쩌겠어. 그러니 너도 여러 사람 짐 빠지게 하지 말고 빨리 단념하는 게 좋겠구나. 내가 나서서 뭘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니? 나는 내 아들이 이제라도 좋은 인연 만났다니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 알겠어?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머님께서 저를 처음부터 그리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은 건 알지만 애비가 바람을 피웠다는데도 어떻게 애비를 두둔하실 수가 있냐고요. 두둔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너무 흡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 이런 분이셨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히 아토피가 심하고 또 겉으로 보기에도 피부나 그런 데 표시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모가 처음부터 좀 못마땅해 하긴 했지만 그 정도로 막장인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 시모의 그런 태도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저는 그래도 시모를 설득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시모는 저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말들까지 내뱉더군요. 예,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 아들이 너 같은 애를 결혼하래라고 데려오면 누가 좋아하는지 한번 보란 말이야. 게다가 내 아들이 지금 좋아하는 여자는 의사라잖아. 너처럼 흉측한 꼴로 사는 너 같은 애랑 그런 뇌병 치료하는 여의사랑 비교가 되겠니? 애당초 내 아들이 너 같은 애랑 어울리는 애가 아니었지. 아까운 내 아들이 너 같은 것한테 잘못 걸려서 지 인생까지 고달프게 만드는 거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이제라도 어울리는 상대를 만났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솔직히 난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야. 너도 같이 산 정이 있으니 네 남편 앞길 축하해주는 심정으로 이혼하면 될 것 아니니? 어머니, 정말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혹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아토피가 심한 걸 몰랐던 것도 아니고 다 알면서도 저 좋다고 결혼해달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혼인서약을 했다고요.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전 그렇게 못합니다. 예, 넌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그래야겠니? 내가 너만 보면 하루 종일 밥맛이 없었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는 딱쟁이도 져있고
가끔 진물도 나고 그러는 걸 보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니? 다른 가족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빨리 떨어져주면 좋겠다. 긴 말할 것 없어. 너 그 얼굴도 이제 그만 보고 싶구나. 아무리 자기 아들이 먼저라지만 지 아들이 바람까지 핀 마당에 어떻게 저를 그런 식으로 모독까지 하면서 이혼을 종용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가정을 지켜보려고 시댁에 도움을 청한 거였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는 시모를 보면서 배신감을 떠나 인간에 대한 환멸까지 느꼈습니다. 남편 또한 자기 엄마가 그렇게 나오니 더욱 의기양양해져서 큰 소리를 치더군요. 우리 엄마 야속하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 엄마만 그럴 것 같아? 꼭 그런 것도 아니야.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가진 것도 없고 집에서 살림이 나는 마누라, 피부까지 그 모양으로 생겨먹어서 이젠 쳐다보기도 싫어. 애가 줘도 애한테 그딴 거나 물려줄까 봐 겁난다고. 또 주제에 예민해서 먼지 하나에도 꼴값을 떨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나 좋다는 여의사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누구라도 솔직한 심정 말하라고 하면 나랑 같을 거야. 누가 모자지간 아니랄까봐 어떻게 모자가 말하는 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니? 정말 기가 막힌다. 아니, 그게 엄마랑 나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너랑 나랑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너도 나처럼 할 거야. 물론 내 앞에서는 아니라고 하겠지. 그렇지만 진짜 네 마음의 소리는 아닐걸? 바람 피운 주제에 어떻게 나한테 빈정거리기까지 하니? 나는 너 같은 쓰레기처럼 살진 않을 거야. 어떻게 인간이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하니? 그런 것보다 소중한 가치도 있는 거야. 넌 책임감 같은 것도 없니? 결혼할 때 뭐라고 생각했는지 잊었어? 내가 아토피 심한 거 속이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말해?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고. 멍청한 건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너랑은 정말 말이 안 통한다. 이래서 똑똑한 여자가 좋다고 하는구나 싶네. 내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여의사 만나보니 딱 알겠다 이거야. 그 여의사는 너처럼 이러지 않는다고. 얼마나 멋있고 쿨한 여자인 줄 알아? 너 같은 건 그런 여자 발 뒤꿈치도 따라갈 순 없겠지만 그런 척이라도 하든가 노력이라도 좀 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란 말이야.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욕감을 느꼈고 자괴감에 시달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의 상간녀인 그 여의사마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사실 병원에 진료를 다니면서도 느꼈는데 평소에 병원에서도 오만함이 몸에 배어있는 여자였어요. 그렇긴 한데 피부과 의사라서 그런지 피부에 좋다는 온갖 주사나 시술은 다 받은 것처럼 광도 나고 탱글탱글한 거예요. 솔직히 주눅이 들기도 했고 그러니 남편 눈에는 아토피 심한 저와 더 비교가 됐겠구나 싶기도 했죠. 이혼 안 해주겠다고 버티면서 귀찮게 굴고 있다면서요? 그 얘기를 들으니 한 번은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뭘 바라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없어요? 혹시 내가 의사라고 하니까 뭐 보상금 같은 거라도 더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혼 위자료, 상간 위자료 다 챙겨줄 테니까 서로 밑바닥 더 이상 보이지 말고 깔끔하게 해결하자고요. 나 엄청 바쁜 사람이거든요? 이런 일로 사람 2번, 3번 오가게 만들지 말고 빨리 해결해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것까지 나서서 처리해야 해요? 남편한테 기생해서 평생 편하게 살 생각만 하지 말고 뭐라도 해서 본인 인생 살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무조건 버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 마인드는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냐고. 정말. 이것 보세요. 지금 그쪽이 상간녀 입장이라는 거 알아요? 뭐가 그렇게 당당해? 남의 남편 꼬여내서 불륜 저지르고 남의 멀쩡한 가정 파탄내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요? 마누라 병원에 같이 오는 유부남인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르지?
그 대단한 의사사회에서는 그런 악마 같은 짓을 저질러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나 봐요? 당신이 저지른 짓이 다 까발려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결국 협박이네.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쉽게 돈 벌려고 한다니까? 그렇게 협박해서 얼마나 뜯어내려고 그래요? 능력이 없으면 몸쓰는 일이라도 할 생각을 해요. 노가다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단순 노동 같은 것도 있지 않나? 그렇게 살궁리를 해야지 이렇게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쪽에서 소송이라도 해야겠어요? 유책 배우자도 얼마든지 소송할 수 있는 거 알죠? 어차피 위자료 줄 생각인데 못할 것도 없지 뭐. 어디가 똑똑한 지성인이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상간녀인 여의사는 너무나도 천박한 생각을 가진 여자였어요. 그런 꼴까지 당하고 나니 도저히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위자료 받고 합의해줬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런 남편의 마음을 돌이켜 같이 사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혼했고 어느 정도 시간도 흘렀죠. 저희 부모님은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남편 놈 잡아 죽이겠다고 화도 내시고 상심도 크셨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평온을 되찾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 역시 결혼이나 이혼에 대한 기억을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병문안 할 일이 있어서 조금 큰 종합병원에 가게 됐는데 재수없게도 거기서 이전 시무랑 마주친 거예요. 그 얼굴을 보자마자 욕부터 튀어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인사하고 그럴 사이도 아니잖아요? 상대 안 하는 게 상책이다 싶어서 그저 벌레 보듯 경멸하는 눈빛 정도 쏘아주며 지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이전 시무가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아는 척을 하시는 거죠? 그럴 만큼 반가운 사이도 아닌데 각자 갈 길 가죠. 저는 들을 말이 없습니다. 아이고, 인연이 그 사이에 뭘 먹고 이렇게 건방져진 거야? 니까지가 감히 나를 그런 눈으로 보고 지나가? 예의고 뭐고 그런 것도 없어? 본데 없이 상스럽게 말이야. 기가 막혀서 어디서 다짜고짜 인연전연하는 거예요.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한테까지 예의를 차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네요. 난 당신들 인간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알아요? 감히 같은 소리 하네. 앞으로 어디서 또 이렇게 마주치더라도 아는 척 안 했으면 하네요. 그렇게 말하고 제 갈 길 가려고 했죠. 근데 이전 시무가 약이 단단히 올랐는지 간호사들한테까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 좀 얼른 불러와요. 나 알지? 내가 피부과 이정은 선생 시험이 되는 사람이잖아. 내 며느리가 이정은 선생이니까 얼른 좀 불러오라고. 우리 의사 며느리한테 말해서 저년 당장 쫓아내라고 해야 해. 얼른 좀 불러와요. 시모가 소리를 지르며 간호사들을 다그치니 간호사들도 어리둥절하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다 싶어서 할 말 해버렸어요. 아, 이 병원이 그 불륜 저질러 남의 가정 파탄이나 내던 의사가 다니는 병원인가 봐요? 병원 옮겼나 보지? 그래봤자 아줌마 며느리는 일개 고용인인데 무슨 자격으로 나를 쫓아내고 말고 해요? 무식한 소리 그만하세요. 나 참 웃기지도 않네. 누가 들으면 자기 며느리가 병원장이라도 되는 줄 알겠어? 제가 그렇게 말하니 이전 시모는 진짜 뚜껑이 열렸나 보더라고요. 네 주제에 병원 아니면 평생 의사 같은 사람이랑 말 섞을 일도 없는 년이 센 척하고 자빠졌네. 어디서 꼴값이야? 딱 기다려. 내 며느리 나오면 너 같은 년 쫓아내는 건 일도 아니라고. 나도 이 병원 자주 다니는데 너 계속 마주치는 거 재수 없어서 안 되지. 피부과 온 거지? 며느리한테 말해서 여기서 진료 못 받게 하고 병원 옮기게 만들어줄게. 그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이전 시모와 제가 벌이는 언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 데다 큰 소리까지 나오고 하니
옆에서 지켜보던 간호사들이 안절부절하면서 저를 보호하듯 에워싸고 이전 시무를 말리기도 하고 제게 다가서지 못하게 저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간호사가 보다 못해 이전 시무에게 한마디 했죠. 그만하세요. 뭘 잘 모르시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이분은 우리 병원 병원장님 생명의 은인이세요. 이렇게 막대하시면 안 되거든요.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간호사가 말한 그대로예요. 사실 제가 그날 병문안 간 사람이 바로 그 병원 병원장이었답니다. 이쯤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건강에 유난히 신경을 써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아토피도 아토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건 제가 바로 희귀혈액형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제 건강 문제에 그렇게 예민하셨던 거예요. 아토피도 유독 심한 케이스여서 고려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피까지 희귀하니 여러모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제 건강을 민감하게 챙기는 한편 저처럼 희귀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주기적으로 헌혈도 하면서 항상 제 혈액형에 대해 의식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아토피 연고는 헌혈에 지장을 주진 않고 약을 1년 365일 내내 먹는 것도 아니어서 헌혈해도 괜찮은 시기가 있어요. 아토피가 심하지 않은 안정기일 때는 헌혈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방문일이면 헌혈해도 되는 날짜를 체크하고 늘 그랬었죠. 뭐 그런 식으로 제 몸만 챙긴 게 아니라 두루 널리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그랬는데 그게 병원장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제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그 병원 병원장이 병원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해서 바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출혈이 너무 심해서 혈액이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장도 저와 같은 희귀혈액형이었던 거죠. 저 같은 희귀혈액형 헌혈자들은 그런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비상연락망처럼 혈액원에 연락처를 등록해두기도 하거든요. 정기적으로 헌혈까지 하던 저였으니 당연히 그런 등록도 해뒀었고요. 그렇게 병원장 수술 당시 가장 가까운 곳에 거주하던 제가 긴급 헌혈 요청을 받고 긴급 수혈을 해줬던 거예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보다 피가 부족해서 혈압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던데 말하자면 저의 수혈 덕분에 병원장의 수술이 무사히 잘 끝날 수 있었던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생명의 은인이라는 말이 전혀 과장된 말이 아닌 거예요.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난 병원장이 수술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게 사례를 하고 싶다고 자꾸 그러셔서 그날 병문안 겸 병원에 간 거였어요. 병원장의 큰 수술이었으니 당연히 그 병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제 얼굴을 아는 간호사들도 많았어요. 그렇게 제 얼굴을 알아본 간호사들까지 나서서 이전 시모가 벌이는 소란을 말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밖이 소란하니 전 남편의 상간녀였던 여의사. 아니, 이제 뭐 남편의 새 마누라가 된 모양인데 관심 없고 그래봤자 제겐 전 남편 상간녀였던 여자인 거 아니겠어요? 하여간 그 여자가 소란의 현장에 나타났는데 이전 시모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더라고요. 피부과 쪽으로는 좀 찾아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또 무슨 일로 굳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사람 곤란하게 만드시냐고요. 필요한 진료만 보고 가시면 되지 모터러 층도 다른 피부과까지 와서 쓸데없이 아는 척하고 그러시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네. 사람 쪽팔리게. 그러시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이전 시모에게 그렇게 말하는 상간녀 여의사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한 거였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상간녀가 이전 시모한테 얼마나 쌓인 게 많은지 알 수 있는 말투였어요. 그러니 우리 의사며느리 하던 이전 시모도 상간녀한테 마냥 좋은 소리를 하진 않는 거예요. 아니 얘, 내가 뭘 또 그렇게 자주 왔다고 그러니? 너 여기로 옮긴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시엠이 된 입장에서 내 며느리 잘 부탁한다고 인사도 드리고 그러려는 거 아니니?
뒤척에 며느리가 일하고 있으니 병원 온 김에 새 며느리 얼굴도 좀 보려고 그러는 거다. 그게 뭐가 잘못됐니?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유난을 떨면서 시애미한테 큰 소리까지 내고 그러니 어른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이전 시모는 저한테 보여주려고 괜히 더 센 척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튼 그랬어요. 그러니 상간녀는 바로 폭발하더라고요. 좀 오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꾸역꾸역 찾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그 새 며느리 소리도 좀 하지 마시라고요. 사람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요? 게다가 저 여자한테는 못하러 시비를 거세요. 긁어 부스럼 만들어서 사람 짜증나게 하지 말고 그냥 좀 가만히 계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상간녀가 그렇게 나오니 이전 시무도 자존심이 상했는지 제 앞이라 더 그러는 건지 하여간 목소리를 한층 더 높여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거죠. 어디서 시애미한테 이렇게 소리를 질러? 내가 올만해서 온 거지. 시애미가 며느리 일하는 곳에 마음대로 와보지도 못하니? 내가 병원까지 와서 의사 며느리 얼굴도 못 보고 가야 하냔 말이다. 커피라도 한 잔 대접은 못할 망정 그이거 부스럼이라니. 망신이라니. 시애미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망신스러운 일이지. 어디서 본데 없이 이러는 거야? 이전 시모는 어찌나 열성적으로 소리를 질렀는지 얼굴이 시뻘개지고 핏대도 한껏 부풀어 올라서 터질까봐 겁이 날 정도로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 상간녀는 도저히 못 참겠던지 이전 시모를 무슨 하찮은 밈을 보듯 하는 거예요. 하여간 도움이 안 되는 집구석이지. 내가 이런 걸 모르고 결혼까지 해서 내 발등 내가 찌은 거야. 무식한 소리 그만하고 가세요. 난 당장 이혼할 거니까 더 이상 당신 며느리도 아니고요. 그러니 뭐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하게 찾아오는 거 다신 안 참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진료실로 들어가는데 문도 쾅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 이전 시모는 개거품을 물고 난리가 났죠. 저는 저기 시애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이혼이 지 마음대로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건 줄 아나? 하긴 임자 있는 남자 건드리는 도둑고양이 같은 년이 못할 게 뭐가 있겠어? 내 아들이랑 저 물건 이혼시키고 나서 전면에 지 결혼하게 해준 게 누군데 이래?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분수가 있지? 저런 매응망덕한 년, 저런 포르장머리 없는 년, 저런 년이 의사면 다야? 아주 생난리였다고요. 결국 간호사들의 경비 직원들까지 출동한 끝에 이전 시모는 난동을 멈췄어요. 생각해보세요. 병원 진료 시간에 그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때 병원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병원 게시판 난리 나고 소문도 쫙 퍼지고 그랬죠. 그 일로 병원에서 상간녀의 입지도 상당히 좁아진 상태였을 거예요. 이전에 있던 병원,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병원보다 지금 그 병원이 훨씬 규모도 크고 쉽게 말해서 더 좋은 병원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제일 큰 종합병원이었으니까요. 그러니 그 상간녀는 이전 병원보다 좋은 조건으로 이직한 거잖아요. 상간녀 입장에서는 그 병원에 계속 붙어있고 싶은 게 당연한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제 할 바 아니고요. 저는 그 일이 있은 후에도 몇 번 더 병원장 병문안에 가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복 중에 병원에서 그런 난리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병원장은 제가 있는 자리에서 상간녀를 호출하더라고요. 아마도 난리가 났던 현장에 제가 함께 있었고 또 저와 그러저러한 사연으로 얽혀있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았어요. 의사라는 사람이 환자들도 있는 병원에서 그런 소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사생활 문제로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 선생 그렇게 안 봤는데 그리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사생활도 아닌 것 같더군요. 병원 차원에서 징계를 어떻게 내릴지 논의 중이니 처분을 기다리세요. 그만 됐으니 나가봐요. 병원장은 상간녀에게 그렇게 싸늘하게 말씀하시더니 뒤돌아서 나가는 상간녀의 뒤통수에 대고 들으라는 듯이 제게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내 생명의 은인이어서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이신 거 아닙니까? 그런 사생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 줄 알았으면 채용 안 했어요.
이제라도 해고할 생각이 있으니 의견을 말해주세요. 아무래도 해고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 나가려던 상간녀도 병원장이 제게 하는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상간녀 성격이라면 득달같이 달려들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 이건 부당해고다. 저 여자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자기 해고에 대한 걸 묻느냐, 월권이다. 뭐 그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멈칫거리기만 하고 아무 소리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지가 생각해도 할 말이 없었나 보죠. 그렇게 상간녀가 나가는 모습을 보더니 병원장이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비단 이번 일 때문이 아니라 병원 옮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환자들 컴플레인이 많은 의사였어요. 환자들한테 예의도 없고 갑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만하게 굴어서 그렇지 않아도 여러모로 예의 주시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병원에서 좋지 않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리고 주의를 주기도 했는데 기어이 이런 사고를 치고 마네요. 그러니 상간녀가 아무 소리 못하고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였나 보더라고요. 자업자득이다 싶었어요. 병원장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 저도 저 억울한 얘기 그냥 다 해버렸어요. 네, 대충 들으셔서 아시는 것 같으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토피가 심해서 정기적으로 피부과를 다녔었는데 그런 저를 데리고 다니던 남편이랑 바람났던 여자가 바로 저 여의사입니다. 그 바람에 저는 이혼을 당했고 저 여자는 제 전남편과 재혼을 했나 봐요. 저는 그 사실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제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합의를 해줬었고 또 지금은 둘이 재혼까지 했다니 별 얘기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전 병원에서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가 병원을 옮긴 데는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 병원이 규모도 훨씬 더 크고 좋은 병원이기도 하지만요. 무튼 이전 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결혼까지 했으면서 이제 또 이혼한다 어쩐다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고 그런 잡음이 있는 여자인데 병원이 괜히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하고 병원장 병실에서 나왔어요. 근데 상간녀가 가지 않고 제가 병원장 병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겠어요? 저를 붙잡고 싹싹 빌어보기라도 할 작정이었나 봐요. 나한테 감정 안 좋은 건 알지만 알고 보면 나도 속은 거예요. 그런 놈인 줄 몰랐고 그런 집구석인 줄도 몰랐어요. 이제 이혼할 거니까 나도 그 사람들이랑은 적대관계라고요. 저기 같으면 친구 아닌가요? 그러니 제 사정 좀 봐주세요. 이 병원 어렵게 들어왔고 여기서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잘리면 진짜 곤란해지거든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서 상종은 해주려고 했더니 그런 얘기를 내가 계속 들어줘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네. 이혼을 하든 말든 병원에서 잘리든 말든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고 관심도 없어. 이런 식으로 사람 귀찮게 하면 지금 당장 확 잘라버리라고 말할 거니까 헛소리 그만하고 꺼져. 그러지 마시고 제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제 상황이 정말이지 절망적이에요. 어떻게 쌓은 경력인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저 정말 고생도 많이 했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걸 다 이렇게 한 방에 날려버릴 순 없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같은 여자로서 남자한테 속아서 남자 하나 잘못 만난 죄로 이런 일을 겪는 걸 안타깝게 여겨주세요. 그 인간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인진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저랑 결혼하고 나서는 일도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회사 그만두고 무슨 사업을 한다면서 대출이나 받아달라고 하고 정말 그런 쓰레기가 없어요. 내 쓰레기 치워줘서 고맙다고 해야 하나?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이래? 그딴 얘기를 내가 듣고 싶을 것 같아? 너 예전에 나 찾아와서 뭐라고 했니? 자존심 운운하면서 이혼 안 해주겠다고 귀찮게 버티는 게 구질구질하다고 했니? 남편한테 기생해서 붙어 살려고 한다면서 염치 없다고도 했지?
능력이 없으면 몸 쓰는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 궁리하라고 했지? 그 말 내가 그대로 돌려줄게. 나한테 와서 이런 부탁이나 하고 있을 시간에 네 살궁리를 해. 이 병원 잘리기 전에 네가 먼저 옮기면 될 거 아니야. 그때나 지금이나 난 당당해. 왠 줄 알아? 잘못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너도 이런 일로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비굴하게 비는 짓 같은 거 하지 말고 떳떳하게 할 수 있게 똑바로 살란 말이야. 알겠니? 솔직히 고소하다 싶기도 하고 옛날에 그 상간녀에게 받았던 모욕감이 좀 상쇄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그게 솔직한 기분이었어요. 그 뒤로 며칠간 상간녀랑 이전 시모가 돌아가면서 연락을 하더라고요. 또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건가 싶었죠. 이전 시모는 친정 근처까지 와서는 차마 우리 집 배를 누르진 못하고 전화를 여러 통하면서 집 앞이니 잠깐 나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갔더니 이전 시모는 간이고 쓸개고 다 꺼내놓은 사람처럼 납작 엎드리더라고요. 의사 마누라 믿고 그랬는지 글쎄 그놈이 멀쩡하게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이랍시고 시작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 인정하기 싫지만 솔직히 말하면 의사 며느리 그년이 우리 집 가장이고 기둥이야. 그년이 아무리 꼴 같잖아도 당장 그년이 살리기라도 하면 정말 큰일이거든. 우리 집은 그냥 다 망하는 거야. 너한테도 그년은 네 남편 후려낸 원수 같은 년 아니냐. 내가 그년 등골 다 빨아먹고 조만간 내 아들이랑도 이혼시켜서 내쫓을 거니까 그 전까지는 나 좀 도와주렴. 우리가 지금 상황이 정말 너무 안 좋아서 그래.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찾아서 이런 얘기까지 하겠니? 그쪽 집안 사정이 어떻다는 걸 제가 왜 알아야 하죠? 의사 마누라, 의사 며느리 본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니 결국은 돈 보고 그랬던 건가요? 돈 때문에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도덕이고 윤리 그런 건 개나 줘버리라고 비웃던 사람들은 어디 갔죠? 지금 찾아와서 이러는 것도 결국은 돈 때문인 거고 말이에요. 정말 징글징글하게 돈 타령이네. 이것 보세요. 대개 아들이 무슨 사업을 어떻게 말아먹어서 형편이 얼마나 안 좋게 된 건지도 난 관심 없고 대개 아들 이혼시키거나 말거나 그런 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딴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 거라고 집 앞까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도 막무가내로 그래서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것도 정말 불쾌해요. 내 얼굴 보면 하루 종일 밥맛도 없어진다던 분 아니셨어요? 가뜩이나 걱정거리 많아서 입맛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굳이 찾아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다시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눈물까지 쏟는데 그 모습이 역겨워서 토할 뻔했네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할 말 다 쏟아내고 일어서려는데 형편도 안 좋다면서 빈손으로 오기는 그렇더라고 뭐 이것저것 사왔던데 쓱 보니 꽤 값나가는 것들도 있고 나름 돈 좀 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웃기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상간녀도 그렇게 뭘 잔뜩 사서 온 거예요. 하여간 그런 년도 이전 병원에 인맥이 한 명 정도는 있는 건지 제가 피부과 진료 받는 날을 어떻게 알아내서는 그쪽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또 같은 말로 사정하며 뇌물을 갖다 바치는데 하는 말도 참 고부간의 궁합이 찰떡이다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렇게 잘 어울리는데 천년만년 사이좋은 고부로 지낼 것이지 왜 이 난리인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그것들이 갖다 바친 것들만 챙기고 병원장한테 상간녀 자르라고 했어요. 그 물건들에 욕심이 났다기보다는 그렇게 꿀꺽하고 잘라버리면 그것들이 더 약올라라갖고 절망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순전히 그것들 더 괴로우라고 말이에요. 병원장은 제가 부탁한 대로 상간녀를 해고했고 제게는 생명을 살려준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례금은 물론이고 평생 그 병원에서 무료로 면역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병원에서 면역치료를 받고 있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토피는 절대로 치료가 불가능한 난치병 취급을 받았었는데
요즘은 면역 치료라고 해서 어느 정도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개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격이 꽤 비싼데 그걸 무료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었답니다. 얼마 전에 정기치료가 예약되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저를 에스코트하는 간호사가 제 눈치를 잠깐 보더니 말을 붙이는 거예요. 저 그때 그분 맞으시죠? 피부과 이정은 선생이랑 시어머니가 난리칠 때 말이에요. 제가 그때 그 상황도 다 봤고 이후로 병원에도 소문이 쫙 돌아서 대충 어떤 상황인지도 다 알거든요. 아, 네, 제가 맞긴 한데 그렇게 엮인 게 뭐 좋은 일도 아니고 좀 민망하네요. 어머, 왜요? 잘못하신 것도 하나도 없고 순수한 피해자시잖아요. 이정은 선생이 환자들은 물론이고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진짜 안 좋긴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의 가정까지 파탄낼 정도의 인간 말종인 줄은 몰랐죠. 그래도 그런 악마 같은 불륜녀, 상간녀가 이제라도 제대로 벌받고 있는 것 같으니 그렇게라도 위안 삼으시면 좋겠어요. 응원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아는 척을 했네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사과하실 것까진 없어요. 그냥 제가 좀 민망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병원에서 잘린 건 아는데 뭐 다른 얘기라도 있나요? 병원에서 잘렸죠. 근데 그게 불명예스럽게 잘린 거잖아요. 온갖 더러운 소문과 불명예를 끌어안고 말이에요. 게다가 나이도 많으니 취직이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근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죽어도 서울에 있는 병원에 취직해야겠다는 건지 하여간 어디 개인 피부과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난리쳤던 시어머니 있잖아요. 그날도 느꼈지만 그분은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시모가 그 병원에 쳐들어와서 이정은 선생한테 이혼 절대 못한다. 당장 집에 들어와라. 생활비 입금은 왜 안 했냐. 그 돈도 없으면 우리 식구 밥 먹는 것도 걱정해야 한다. 어쩌고 하면서 온갖 주접을 떨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을 분은 아니죠. 맞다. 그러니까 환자님 이전 시모이기도 한 거네요? 아, 그게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런 거죠. 그쪽 집 사정이 안 좋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또 직장까지 찾아가서 그 행패를 부렸나 보네. 하여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여자도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여자는 아니지 않나요? 그럼요. 이정은 선생이 어떤 사람인데 그 꼴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 일을 빌미로 시모한테 업무방해로 위자료 청구하고 이혼소송도 진행했는데 시모나 남편 쪽에서도 맞고을 하고 아주 그런 콩가루가 없지 않나요? 그 소문이 또 일파만파 퍼지고 이제 정말 쪽팔려서라도 서울에 있는 병원에 취직하긴 어려울 거예요. 이 선생 문제가 아니라 채용하는 병원에서 그런 의사를 채용하는 게 쪽팔리지 않겠냐고요. 그래봤자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것도 아니고 어디 지방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뭐 피부과 전문의 간판 내려놓고 요양병원 같은 데 가서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진료라도 하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다 지살 궁리하겠죠 뭐. 하긴 그렇긴 하네요. 의사 걱정을 왜 해요? 그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다들 이정은 선생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재밌어 하면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말이에요. 다음 검진 때 또 새로운 소문 들리는 거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그런 파렴치한 년은 사람들한테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어도 할 말 없는 거 아닌가요? 상관도 없지만 전 남편이나 이전 시댁도 먹고 살 걱정을 할 정도로 어려워졌다니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솔직히 고소하고 기분 좋아요. 더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얼굴도 모르는 여러분을 상대로 제 얘기를 이렇게 써나가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너무 솔직해지는 것 같긴 해요. 사실 부모님께도 이런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나니까 속이 다 후련하고 시원해지는 기분이에요. 이래서 수다를 떠는 모양입니다. 그것들은 충분히 잘못되고 있는 것 같으니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제 인생 열심히 살아야죠.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게 찾아온 소중한 인연들을 더 좋은 인연으로 간직할 수 있게 노력하면서 잘 살 거예요. 좋은 사람들과 마음 나누면서 따뜻하게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큼 건강에 좋은 것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많이 웃고 더 건강해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들은 한 번도 하기 힘들다는 결혼을 2번이나 했던 여성입니다. 결혼을 2번이나 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시집을 가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첫 결혼도 제 나이대 여자들 치고 상당히 늦은 나이에 하게 되었어요. 남들은 노처녀라고 하는 나이에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애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남자 보는 눈이 꽝이었고 그렇게 저는 전 남편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놈이 제 재산을 야금야금 가져가서 쓰고는 돈이 떨어지니 저에게 이혼 통보를 해버렸거든요. 저에게 이런 상처가 있다 보니 이때 이후로는 남자를 절대 만나지 않겠다 다짐했지만 사람이라는 게 참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지 저를 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다시 혼자가 되고 나서 어떻게든 다시 잘 살아보고자 주간에는 회사를 다녔고 퇴근한 이후에는 가게 주방 일을 나가서 돈을 벌곤 했었죠. 그놈한테 털린 재산을 만회하려면 투잡이라도 뛰어야 했었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 가게 주방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장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장 역시 저처럼 첫 결혼에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 가게 차리고 나서부터는 정신없이 일만 했었어요. 저에게 형제가 있었으면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까지 안 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외동이라 어머니가 어떻게든 대를 이어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곤 베트남 여자를 데려오셨죠. 그럼 그 베트남 여자분과 결혼을 하신 거였어요? 처음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했는데 그 여자분이 정말 예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결혼을 해도 잘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 나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결혼을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과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사장은 예쁜 베트남 여자와 결혼을 하자마자 베트남 여자는 도망을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애는커녕 오히려 이혼남이 된 거였죠. 둘 다 어떻게 보면 상대방 때문에 첫 결혼의 아픔에 있었기에 동변상령의 감정으로 가까워졌었어요. 그렇게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같은 상처가 있는 전우의 감정이 이성의 감정으로 변해가는 걸 느꼈지만 관계 진전까지는 꽤 더딘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그 가게에 다닌 지 2년쯤 됐을 때야 저희 둘은 사귀게 되었거든요. 아무래도 서로 상처가 많다 보니 더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2번 실패하고 싶겠어요. 그 대신 오랜 기간 지켜보며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연애를 시작했을 때부터 미래를 전제로 하는 진지한 연애를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여자에게 대인 상처가 있었기에 시댁에서도 한국인인 저를 더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장은 저 같은 여자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고 서로 상처 보듬어주면서 살자고 하며 저를 시댁에 인사시키려고 갔을 때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안 입고 온 표정으로 쳐다보셨어요. 그러곤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한국 여자애들은 말도 안 듣고 지고집이 너무 세서 안 돼. 그리고 제 나이가 벌써 40대 후반이라며. 애도 못 낳는 여자랑 결혼을 해서 뭐하냐? 그냥 젊은 베트남 애랑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 아무래도 제 나이가 워낙 많다 보니 예비 시어머니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젊은 베트남 여자랑 결혼해서 애 낳으라는 소리에 사장은 역정을 내기 시작했어요.
한 번 되었으면 됐지 또 도망가는 꼴을 보고 싶어서 그래? 그건 그년이 이상한 거였지. 이번엔 내가 착한 애로 데려오라고 얘기해놨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사장은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질색을 하며 그런 결혼 다시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곤 강하게 나왔죠. 그렇게 어머니 뜻대로 하고 싶으면 그냥 아들도 다른 곳에서 데려오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장과 직원의 관계였을 때부터 종종 사장님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곤 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외아들이었던 사장을 본인 입맛대로 주물럭거렸고 착한 외아들이었던 사장은 자기 인생 하나 없이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며 살았지만 딱 한 번 엄마의 말을 어긴 적이 있다고 했었어요. 제가 가게 차린다고 했었을 때 저희 엄마가 정말 많이 반대하셨었어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남들이 알아주는 대학 들어가고 회사도 이름만 들으면 아는 곳에 취업했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이 맞지 않는 일을 하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제가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 상대하는 것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 가게를 하나 차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근데 저희 엄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저를 말리셨고 그때 처음 엄마한테 되들어본 것 같아요. 만약 가게가 잘 됐다면 모르겠는데 사실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엄마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 사장 마음속에도 본인 엄마 말을 듣지 못해서 이렇게 됐나 싶은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가 소개해준 베트남 여자와 결혼하라고 했을 때도 순순히 말을 들은 것이었죠. 그런데 그건 역시 결과가 좋지 않았고 이제는 사장도 곧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으니 시어머니의 말에 강하게 반기를 든 것이었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버티니 시어머니는 저희를 불러서는 결혼하라고 하셨죠.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디 있겠냐. 결혼해라. 결혼시켜줄 테니 한 개만 약속하자. 어떻게든 자식을 낳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려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혼인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혼인신고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왜 그런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라도 내 아들이 먼저 죽어버리면 아들 재산이 다 너한테 갈 거 아니냐. 난 아직 너를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으니 내가 혼인신고 허락할 때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지. 예비 시어머니 말에 사장은 그게 무슨 말이냐며 불같이 화를 냈지만 제가 그런 사장을 말렸어요. 아무래도 예비 시어머니가 상처가 있으신 것처럼 보였거든요. 사장과 결혼했었던 베트남 여자가 혼인 신고하자마자 집에 있는 폐물을 훔쳐다가 도망을 가버렸으니 예비 시어머니 마음속에도 불안감이 있겠다 싶었어요. 물론 제가 베트남 여자도 아니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정도는 납득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20대, 30대면 모르겠는데 결혼을 안 해본 사람도 아니었기에 사장을 달래듯이 얘기했습니다. 혼인신고가 뭐 그리 중요하겠어. 어차피 서로가 서로를 아내 남편으로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어머님 마음도 편하게 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 그거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너희가 예쁘게 잘 살면 내가 하라고 하겠지. 제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맞장구를 치셨고 남편 역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했었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그깟 혼인신고 좀 늦게 하는 게 뭐가 문제겠나 싶었죠. 그렇게 저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결혼식만 올리고 같이 가게에서 일하며 신혼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이 씨가 된 것인지 저희는 결혼한 지 1년이 되던 해에 남편이 제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부슬부슬 비가 오던 날이었고 배달 주문이 잔뜩 들어온 날이었어요. 저희 가게는 꾸준히 잘 되는 곳이었기에 배달 기사님들이 금방금방 들어와서는 음식을 갖고 나가셨었어요.
그런데 이날은 이상하게도 어플에 배달 기사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 뭐 배달 어플들이 있으니 가게 사장들도 주로 휴대폰을 통해 기사들을 불렀어요. 폭우가 오는 날이면 이해라도 할 텐데 부슬부슬 비가 오는 날이었기에 저랑 남편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배달 기사님들이 안 잡히지? 안 되겠다. 언제까지 배달 기사만 기다리겠어? 내가 금방 배달 다녀올게. 당신이 간다고? 그럼 차 가지고 다녀와.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배달 주소 보니 차 주차할 곳도 마땅치 않은 곳이라 오토바이 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조심히 운전하고 올 테니 걱정하지 마. 결국 남편은 오토바이를 끌고 나갔고 음주운전 차량과 부딪히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늘도 참 무심한 게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면서 가게를 확장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는 더 많은 빚을 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둘 다 성실한 사람이었고 제가 개발한 레시피를 메뉴에 넣으면서 포장이나 배달 주문도 늘었기에 하루에 3-4시간 자면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몸은 너무 힘들었지만 대출금을 다 갚을 수 있었기에 이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고 잠들기 전에 이야기한 게 엊그제 같은데 그런 말을 한 남편은 이제 제 옆에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혼 관계였기에 남편의 가게나 집 등에 대한 재산 상속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 전 재산은 시어머니 것이 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안 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이 남겨놓은 가게를 열심히 운영하다 보면 시어머니가 저를 인정해주는 날이 올 거라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제 남편과 같이 운영했던 가게는 물론이고 제가 밤낮으로 고생하며 만든 레시피북을 빼앗듯이 가져가 버리고는 저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도 없는데 네가 우리 집에 살아서 뭐하냐? 네 살 길 찾던지 해라. 다시는 어머님 눈에 안 뜨게 할 테니 제발 제 레시피북 1개만 주세요. 이제 남편도 없고 저한테 남은 건 그거 하나뿐이에요.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거란 말이에요. 제발 부탁드려요. 너 웃긴다? 이게 왜 네 레시피북이야? 우리 아들 가게에서 쓰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 아들 거지. 시어머니는 제 레시피북으로 남편 가게를 맡아서 운영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제 레시피북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고 가게를 운영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레시피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었고 저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제가 만든 레시피에 대해서 특허권을 등록해 놓았으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시댁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쫓겨난 후 며칠 동안은 겨우 구한 원룸에서 뭐 하나 먹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어요. 사람이 무기력해지면 배고픈 것도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는 고아였기에 비빌 수 있는 친정도 없었어요. 이때는 그냥 이렇게 나도 남편 곁으로 가버렸으면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는 순간 갑자기 원룸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싶어 쳐다보니 집주인분이 들어오신 거였어요. 여기는 어쩐 일로? 집에 인기척이 없길래 월세 안 내고 도망가려고 하는 줄 알았었지. 근데 집이 이 꼴이 이게 뭐야? 집주인분은 제가 집을 계약하고 집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집 계약할 당시에 돈이 너무 없어서 보증금은 거의 없다시피 계약했다 보니 집주인분은 제가 월세를 내지 않고 도망가 버리는 것은 아닐까 싶은 마음에 확인하려고 집에 들어오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 기력 없이 누워만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저를 끌고 나가셨어요. 그리고는 국밥집에 데려가서 저에게 국밥 한 그릇을 사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저한텐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매일매일 살다 보면 좋은 날이 다시 찾아올 거야. 개똥밭이라도 이승에 있는 게 낫다는 말이 왜 나왔겠어? 집주인분은 저를 위로해 주셨고 그 투박한 말이 저에게는 감동으로 와닿았습니다. 누구 하나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집주인의 말을 들으니 그래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란 마음이 생겼죠. 그런데 조금은 막막하기도 했었어요. 제가 회사를 다닌 경험이 있기도 했지만 계약직으로 격리일만 하며 전전했었고 젊은 나이도 아니고 곧 50이 되는 나이인 것도 모자라 중간중간 어중간하게 끊겨있는 경력분인 저를 받아주는 회사는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음식점을 알아보는 와중에 청소부일이 공고에 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청소부일은 제가 몸을 움직일 수만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부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엔 공고가 올라온 곳에 연락을 해서 일을 하는 와중에 다른 집을 소개받으면서 제 살 길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먹고 살 정도는 벌 수 있었죠. 그러다 가게 된 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방평수가 딱 봐도 50평은 그냥 넘어 보이는 것 같을 정도로 컸어요. 저 나이대가 비슷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저를 맞이해줬고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데 갑자기 웬 할머니가 방에서 벌컥 나오셨어요. 그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고 젊은 남자는 저에게 본인 엄마라며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셔요. 그런데 치매가 있으셔서 어차피 저희 엄마 간병해 주시는 분들은 따로 있으시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청소구역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청소일을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니었기에 치매 어르신을 처음 본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젊은 남자의 말에 그렇구나 싶은 생각만 들었고 불편하다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청소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처럼 다른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생각보다 사람을 많이 쓰는구나 싶었죠. 치매간병 도우미도 2명이나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랑 종종 이야기를 하며 제가 본 젊은 남자가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처음 와서 얘기한 남자 있지? 그 사람이 꽤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잖아. 돈이 많은 집안이야. 그래요?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지도 않던데 대단하시네요.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쓰는 모습을 보아 돈이 없는 집이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부자인 것 같아 감탄을 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아줌마가 와서는 그럼 뭐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해? 아들도 못 알아보는 엄마 뒤치작거리 하느라 정신없는데. 난 이번 달만 하고 그만하려고. 그래도 올해는 채울 거라고 했잖아. 사장한테 얘기는 했어? 했지. 더 있다간 내가 골병 들 것 같더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치매 환자 간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아유, 내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니 이제 힘에 부치네. 그런데 간병하시는 아줌마가 힘들다고 하는 말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됐었어요. 모르는 제가 봐도 만만치 않다 생각했었거든요. 치매 할머니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고를 정말 많이 치고 다니시는 편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바닥만 3번 닦은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날은 깊은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숨 한 번 몰아쉬고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다가와서는 제 옷을 휙 잡아당겼습니다. 누군가 봤더니 치매 걸린 할머니셨고 저를 보더니 아이처럼 투정거리는 말을 내뱉으셨어요. 다들 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던데 언니도 나 때문에 힘들어? 난 그냥 같이 놀고 싶은 건데. 어린애처럼 말하는 치매 할머니를 보며 저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며 할머니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리고 제 주머니에 있었던 초콜릿을 손 안에 넣어드렸죠. 제가 너무 힘들 때마다 하나씩 먹는 초콜릿이었어요. 이날로부터 치매 할머니는 저를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저를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제가 청소할 시간은 어떻게 아셨는지 현관에 들어가면 앞에 나와서는 손에 뭘 쥐어주곤 했었어요. 먹을 걸 건네주실 때도 있었고 그냥 종이 쪼가리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할머니의 모습을 본 대표가 저를 불렀어요. 괜찮으시면 매일 와서 저희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청소일도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많으면 3번 정도 오면서 청소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매일 와서 대표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달라고 했기에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당장 대답을 하진 못했어요. 그러니 대표는 제가 다른 곳에 나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혹시 다른 일을 하고 계신 것 때문에 그러신 거라면 제가 월급도 더 많이 챙겨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말씀하셔서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잘 따르는 분은 처음이라서요. 안 오시는 날에는 현관 앞에서 계속 기다리신다고 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저희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주시기만 해도 지금 받고 계신 월급 이상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더 많이 챙겨주신다고 하시니 제 할도리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맡아서 하는 청소도 하면서 할머니도 챙겨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대표님은 청소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적은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었기에 내 할도리는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니 기업 대표가 고맙다며 거듭 인사했지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스스로 인생을 너무 날로 먹는 것처럼 느꼈고 제 마음 편하자고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대신 기업 대표는 청소하는 사람을 1명 더 뽑았고 제가 청소할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며 할머니가 지내는 공간과 어지럽히는 것 정도만 치우면 되었죠. 그러다 보니 하는 일이 적어지기도 해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일이 늘어났었어요. 이날도 할머니가 저를 따라다니셨었죠. 그러다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장님께는 말씀을 드렸거든. 오늘 급한 집안일이 생기는 바람에 못 갈 것 같은데 사장님이 서재 청소를 좀 부탁하셨거든. 다른 곳은 내가 내일 가서 할 테니까 거기만 좀 부탁해도 될까? 미안해. 이따 제가 서재 정리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고마워. 내가 어떻게든 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되네. 오늘만 좀 부탁할게. 그렇게 저는 부탁받은 것을 도와주려고 할머니에게 그림책을 쥐어주고는 서재 청소를 하러 들어갔고 청소를 끝내고 나오려고 하는 순간 문이 열리면서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최대한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시간이 좀 걸려서 할머니가 나를 찾으러 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서재에 들어온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곧이어 눈물을 떨어뜨리셨어요. 그런 모습을 처음 봐서 너무 놀라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왜 우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제가 한 말에 어리광 부리던 모습 하나 없이 또박또박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딸 정수가 너무 미안하다. 나 때문에 힘들었지? 어린 나이에 너무 고생 많았을 거야. 내가 죄인이다. 평소엔 4-5살 아이들이 쓰는 말투처럼 어눌하게 말씀하셨기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종종 할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딸, 내 딸 이렇게 부르셨기에 그냥 치매 어르신의 칙이라고만 생각했었어요. 치매 할머니가 사용인들을 똥이나 강아지 등의 이름으로 부를 때가 있었고 이렇게 저를 딸이라고 부르시기도 하셨다가 언니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뒤죽박죽 부르셨기에 오늘도 그런가 싶은 기분이 들었지만 그때와는 다르게 너무 정상인의 말투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번에 치매 간병 도우미가 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치매 어르신이라고 해서 매번 제정신으로 안 돌아오는 게 아니야. 가끔씩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하거든. 지금이 그런 순간이구나 싶었고 저는 간병인 일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이런 모습은 처음 봤었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제 이름은 정숙이가 아니었는데 저를 아련하게 쳐다보시고는 계속해서 정수가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할머니께 저는 정숙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할머니는 제 목걸이 펜던트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어요. 내 딸 정숙이 맞아. 이거 내가 준 거야. 할머니의 말씀에 다시 예전처럼 기억이 돌아가셨나 싶었어요. 제가 목걸이로 하고 다니는 펜던트는 저희 엄마가 저에게 남겨준 마지막 물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몸에 떼어내진 않았지만 일할 때는 거추장스러웠기 때문에 옷 안쪽에 넣고 다녔지만 목줄이 살짝씩 보였기 때문에 종종 할머니가 제 펜던트 줄을 잡아당기기도 하셨죠. 몇 번은 저에게 소중한 물건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하루는 그 펜던트 안에 있는 사진을 할머니에게 보여드리며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냥 제 한풀이를 하듯이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엄마가 나에게 주고 간 목걸이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보육원이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져서 제가 12살 때 아이들이 다른 보육원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때 원장님이 헤어지기 전 저한테 주신 목걸이예요. 엄마가 포대기에 쌓은 절 놓고 가면서 이 목걸이와 함께 편지도 놓고 가셨대요. 우리 딸 맡아주시면 언젠가 데리러 오겠다고. 딸이 좀 크면 이 펜던트를 엄마가 준 증표라는 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을 했대요. 원장님은 원래 제가 좀 더 크면 이 펜던트를 줄 생각이었대요. 아이들이라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고 괜히 엄마가 남기고 간 물건 보면서 돌아오기를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애들이 많다고. 하지만 이제 다른 보육원에 가게 됐으니 내가 맡아줄 수 없어서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나를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 예전 보육원에 있던 공터에 자주 가기도 했지만 결국 엄마는 못 만났어요. 같은 하늘 아래에 있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했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셔서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정상인들도 가끔 기억이 뒤죽박죽할 때가 있는데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더 심하면 심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고는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창고 같은 곳이었는데 안방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는 들어가 본 적도 없는 곳이었죠. 할머니는 그 안에 걸려있던 작은 액자를 꺼내시면서 보여주셨는데 제 펜던트 안에 있는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흐느끼면서 말씀하셨어요. 너 정숙이 맞아. 내가 원래 너 정숙이라고 이름 지어주려고 했었어. 정말로 제 앞에 있는 할머니가 제 엄마였던 것이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싶었죠. 하늘도 참 내가 불쌍했는지 엄마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구나 싶었어요. 사실 제가 첫 번째 결혼에 망치지 않았고 둘째 결혼 또한 남편이 먼저 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우리 엄마가 치매에 걸렸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었을 거라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치매 어르신이었던 저희 엄마가 밖을 돌아다닐 것도 아니었고 제가 배달을 다니지도 않았지만 어떻게 만났더라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어요.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일들을 겪게 되며 이건 정말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딸 정숙이 미안해. 못난 엄마 때문에 힘들었지? 혼자서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진짜 엄마야? 정말 내 엄마 맞아? 내 딸 정수가 엄마가 너무 미안해. 내 한평생 너를 잊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늦게 알아봐서 미안해. 저는 엄마의 말을 듣자마자 끌어안고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저희가 있는 곳으로 나타나서는 휘둥그레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는 물어봤습니다. 오늘 좀 집에 일찍 들어와 봤더니 갑자기 우는 소리가 들려서 와봤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울고 있어요? 저희 엄마가 살아계셨어요. 저희 엄마가.
대표님은 저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셨는데 감정에 너무 북받쳐서 제가 제대로 말을 못하니 대표님은 휴지를 가져오셔서는 진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큰 숨을 들이마시고 대표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종 설명했습니다. 저랑 그렇게 울었던 엄마는 그 사이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셨어요. 제 이야기를 듣던 대표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처음 면접 보러 오셨을 때 제가 묘하게 낯이 있다 싶었거든요. 왜 그런가 싶었는데 이제 알겠네요. 사실 이분이 제 친엄마는 아니셔요. 계모시거든요. 네? 친엄마가 아니시라고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아빠와 재혼을 하며 집으로 들어오셨죠. 대표님이 어렸을 때 계모였던 저희 엄마를 싫어해서 매번 저희 엄마를 흘겨보고 말도 제대로 안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표님 아버지와 저희 엄마가 결혼한 지 오래지 않아 대표님의 아버지도 병으로 눈을 감으시면서 대표님은 이제 집에서 쫓겨나겠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계모와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었기에 당연히 자기를 내보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희 엄만 대표님의 살뜰히 챙겨주셨고 대표님 아버지의 재산도 욕심내지 않고 대표님이 성인이 된 후 다 돌려주셨다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친부모라 해도 자식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계모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엄마들보다 저를 더 잘 챙겨주셨어요. 친엄마가 살아계셔도 이렇게 못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어떻게든 성공해야겠다 생각한 것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큰 기업을 만든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엄마 덕분이죠. 대표님은 저희 엄마의 모정에 감동하여 저희 엄마에게 효도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친아버지의 사업을 더 키워 탄탄한 기업의 수장이 된 거였어요. 저희 엄마가 환갑이 되는 해에 성대하게 잔치를 열어드리면서 이제 효도하겠다고 꼭 안아드렸는데 그때 저희 엄마 표정이 안 좋아져서 무슨 일이 있는가 싶은 걱정에 따로 물어보셨다고 해요. 저희 엄마는 그런 대표님에게 자기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사실 본인은 재혼을 하기 전에 만난 남자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버렸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였던 것이었죠. 그 당시 저희 엄마는 20대 초반에 미혼모가 되셨고 어쩔 수 없이 보육원에 맡기게 되었다며 얘기하며 어떻게든 저를 다시 데려오고 싶은 마음에 펜던트를 쥐어줬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아직도 못 찾아봤다고 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엄마도 혼란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솔직히 여건이 되지 않았는지 다시 데려와서 키울 자신이 없었는지 본인 마음인데 자기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펑펑 우셨거든요. 대표님의 아버지와 잘 될 때에도 저희 엄마는 본인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결혼 못한다고 하셨지만 대표님의 아버지가 그러지 말고 데려와서 본인 아들이랑 같이 키우자고 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엄마는 뒤늦게 저를 찾으셨지만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것인지 저를 맡겼던 보육원은 이미 없어져 버린 상황이었죠. 그래서 대표님 또한 이 사실을 알고 난 뒤 어떻게든 찾으려고 했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가 도움의 분을 잘 따랐던 게 인연인 것 같네요. 괜찮으시면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일하면서 개인사를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 역시 면접을 봤을 때에도 이후에 대표님을 만나게 됐을 때에도 제 개인사를 말씀드린 적은 없었거든요. 저희 엄마야 제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었고 치매를 앓고 계셨기에 제가 하는 말을 다 기억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저리 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지만 저희 엄마 외에 제 상황을 미주알 고주알 얘기했던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제 이야기를 해드려도 되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결혼은 몇 번을 하게 됐는지, 어쩌다 청소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전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왔을 때 특히 열받아 하셨어요.
두 번째 결혼은 그래도 잘 되겠지 싶었는데 전 남편이 그렇게 사고로 가고 시모가 저를 내쫓는 바람에 이렇게 엄마를 찾게 되었으니 좋게 생각해야겠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복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솔직히 제가 힘만 있었다면 전 시어머니가 차린 가게를 엎어버리고 싶었어요. 전 시어머니에게 사람 대접 못 받았던 것부터 그래도 제가 본인 아들이랑 결혼도 올리고 1년 정도 살 부비며 살면서 가게 성공하게 하려고 밤낮 없이 함께 일한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본인 아들이 먼저 눈 감았다는 것 하나로 사람을 맨몸으로 쫓아낼 수 있나 했거든요. 그런 사람은 빨리 있는 게 상책이죠. 제 말을 듣던 대표님은 아니라고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속으로 좀 갈등하기도 했었어요. 제 평생 당하고만 살았는데 갑자기 복수를 하랬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렇게 당하고 살았기에 엄마를 만난 거 아닌가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대표님이랑 같이 전 시어머니 가게를 찾게 되었어요. 전 제가 만든 레시피로 전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 성공해서 살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지켜보니 의외로 가게에 손님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의아스러운 마음에 리뷰를 찾아서 읽어보니 사장님이 바뀌면서 예전 맛이 안 난다. 예전엔 재료가 듬뿍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양에 비해서 가격이 싼 것 같지도 않다. 사장님이 바뀌니까 음식 맛이 너무 떨어졌던데 역시 사람 손맛이 중요한가 보다 등등의 혹평이 써져 있었어요. 저는 이상하다 싶은 생각에 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전 시어머니는 갑자기 일그러진 표정이 되더니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야! 너 나보고 사기쳤지? 그렇게 전 재산이다 뭐다 난리를 치더니 네가 준 레시피북으로 요리하는데 손님이 제대로 온 적이 없다. 제 레시피북 보고 제대로 요리한 건 맞아요? 거기 쓰여있는 대로 다 하셨어요? 제가 레시피북을 완성하고 나서부터는 손님들이 꾸준히 늘었었거든요. 그걸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 시어머니는 제 레시피북이 소용없다고 말을 하며 저에게 성질을 부렸고 저는 그런 전 시어머니에게 레시피북 보고 제대로 따라한 게 맞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전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는 왜 손님이 없었는지 단번에 알게 되었어요. 아니 언제 그렇게 복잡하게 요리하고 있어? 그리고 뭔 놈의 재료는 왜 그리 담뿍 들어가냐? 그래가지고 남는 거 하나 있겠냐? 그래서 내가 바꿨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나 싶어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완성된 레시피북을 주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바꿀 거면 레시피북의 의미가 없잖아요. 기가 막힌 저는 무슨 맛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자리에 앉으며 전 시어머니에게 주문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자기 밑으로 본 전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와서 주문 받으라고 하니 기분이 나빴나 봐요. 자기가 왜 주문을 받냐고 하더라고요. 그런 전 시어머니에게 비아냥거리며 이야기했습니다. 메뉴 만들어 오면 계산할 때 그 가격에 10배로 쳐서 줄게요. 그래도 싫어요? 두세 배도 아니고 10배로 계산해서 준다고 하니 전 시어머니 눈이 빠르게 흔들렸어요. 안 그래도 장사도 안 되는데 한 번에 10인분 값을 준다고 하니 얼른 주방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자존심을 버릴 순 없었는지 셀주육한 표정으로 요리를 만들어서 가져다 줬어요. 직접 먹어보니 왜 전 시어머니가 제 레시피북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손님이 줄어들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일단 전 시어머니 물론이고 전 시아버지도 요리 솜씨는 없었어요. 두 분 다 요리 실력이 저보다 못하다 보니 맛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전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한 대로 지 마음대로 레시피 일부를 생략하거나 재료를 멋대로 줄여버렸으니 예전 맛이 날 리가 없었죠. 그런데도 자기는 제대로 요리했다고 하는 전 시어머니를 보며
복이 있어도 발로 차는 부류의 인간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와 대표님은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전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제 레시피북을 달라고 했죠.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레시피북에 있는 레시피는 사기라고 해놓고 막상 저에게 주려니 아까웠나 봐요. 그걸 맨입으로 달라고? 그건 안 되지. 제가 레시피북 값으로 30만 원 드릴게요. 필요 없다고 한 레시피북을 그냥 주기 싫어하길래 제가 돈 주고 산다고 했죠. 제가 만든 레시피가 한두 개 정도였다면 저도 어느 정도 기억을 했겠지만 거의 모든 메뉴를 싹 다 바꿨거든요. 소스부터 육수를 끓일 때 넣는 것들까지도 몇 번을 바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 또한 레시피북을 봐야지만 정확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전 시어머니 손에서 무용지물이 되느니 제가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30만 원이라는 돈을 준다고 했던 거였는데 제가 돈을 주고 산다는 말에 전 시어머니는 욕심이 생겼는지 눈을 번쩍이며 얘기했습니다. 고작 30만 원으로 달라는 거야? 그건 안 되지. 너무 싸잖아. 아, 그래요? 그럼 주지 마세요. 그거 없다고 요리 못하는 것도 아닌데요, 뭘. 전 시어머니는 자기가 갑인 것 마냥 행동하길래 저 역시 그렇게까지 필요한 건 아니라는 태도로 가게 밖을 나가려고 하는 순간 전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저를 말리셨어요. 알겠어, 줄게. 그럼 30만 원에 사가는 거다. 너가 먼저 30만 원이라고 했잖아. 제가 가게 밖을 나갈 신용을 하니 그제야 전 시어머니는 저에게 레시피북을 판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돈을 다 건네주고는 전 시어머니 가게를 나왔습니다. 대표님은 제가 이렇게 행동할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하셨는지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저게 돈만 가져다 준 꼴 아니야? 큰 소리 내면서 난동이라도 쳐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다 생각해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대표님은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제 계획이 어떤지 대표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전 시어머니에게 복수하려고 선택한 방법은 이거였어요. 제가 전 시어머니 가게 근처를 돌아보면서 상가 매물이 나온 곳들이 있는지 알아봤었어요.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들께도 매물이 나오면 바로바로 알려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매물을 하나 찾았는데 전 시어머니 가게 딱 바로 맞은편에 있는 매물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전 시어머니 가게 앞에 있는 상가를 선택하고 같은 종류의 음식점을 하나 가게를 냈어요. 대신 상표명이나 분위기를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하나라도 비슷한 게 있으면 그거로 전 시어머니가 꼬투리 잡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가 가져온 레시피북대로 요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너무 오랜만에 요리하는 거라 서툴기도 하고 헤매기도 했는데 몇 번 하고 나니 몸이 기억하는지 쉽게 요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오픈 행사라고 하며 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대신 양은 더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시어머니 요리와는 다르게 제 요리는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시원찮던 전 시어머니의 장사는 더 망해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가게는 급기야 대기표를 뽑아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걸 본 전 시어머니가 제 가게를 찾아와서는 상도덕이 없다고 개지랄을 떨고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없다면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전 시어머니는 일부러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찾아와서 성질을 부리길래 일부러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전 남편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나한텐 일부러 맛대가리 없는 레시피 알려주고 내 자식도 잡아먹더니 이제 내 가게까지 잡아먹을 심산이냐? 전 시어머니의 말을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손님들이 많이 있는 걸 이용했습니다. 이 음식 아줌마한테 드린 레시피 그대로 만든 건데 역시 사람 손맛이 중요하긴 한가 봐요. 아, 손맛뿐이겠어요? 재료 차이도 있겠네요. 뭐? 그럼 내 손맛은 뭐 똥이라는 소리야? 그리고 재료가 다를 게 뭐가 있어?
이것 봐. 나한테 제대로 안 알려준 거 맞네. 아니, 제 레시피북에 있는 재료들을 돈 아깝다고 제대로 넣으시질 않았잖아요. 맛이 나는 재료들을 거의 안 넣어 놓으셔놓고 맛이 안 난다고 하면 안 되죠. 내가 언제? 됐고, 어차피 이 동네에서 내가 먼저 장사 시작했으니까 너는 이 가게 얼른 정리해. 안 그러면 내가 고소해버리는 수가 있어. 같은 동네에 비슷한 가게 내면 안 되는 거야. 넌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가게 차렸냐? 아줌마네 가게랑 같은 게 뭐가 있는데요? 내가 상호명을 따라했어요? 아니면 메뉴 레시피를 따라했어요? 레시피가 같으면 음식마도 같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다르잖아요. 도대체 뭘 가지고 같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제 입에서 아줌마 소리 나오는 것도 화가 나 죽겠는데 본인 가게 치부까지 밝혀버렸으니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전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부들부들 거리며 서 있었고 제 말을 들은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저 아줌마가 하는 집이랑 천지 차이인데 왜 여기 와서 난리야? 맞아. 예전엔 재료도 많고 가격도 저렴했는데 요즘엔 금액은 오르고 들어가는 게 눈에 띄게 줄어들었잖아? 그건 그래. 그러니 손님들이 안 찾는 걸 가지고 엄한데 화풀이하네. 저희 이야기를 듣던 손님들도 조금씩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죠. 전 시어머니 가게 편을 들어주는 이는 하나도 없고 다들 전 시어머니 가게가 얼마나 별로인지에 대해서만 말하니 사람들의 수군거리가 듣기 싫었는지 성질을 내며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저희 가게는 계속해서 손님이 몰리는 반면 전 시어머니 가게는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비슷한 메뉴를 판매하는데 이왕이면 저렴하고 맛있는 곳을 찾게 되잖아요. 결국 저 때문에 전 시어머니 가게는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대표님께서 상가 건물을 계약하는 당시 도움을 주지 않았더라면 전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망하는 꼴을 보진 못했을 테지만요. 그리고 저는 이제라도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대표님 집에서 가까운 집도 하나 얻어서 엄마를 모시고 와서 생활하고 있어요. 대표님도 종종 저희 집으로 오셔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죠. 대표님과 저는 피는 하나도 섞이지 않았지만 같은 엄마를 둔 만큼 남매처럼 지내기로 했어요. 이제 대표님은 저에게 누나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가 대표님보다 한 살이 더 많거든요. 저번 날 이후로 저희 엄마가 온정신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같은 하늘 아래 이렇게 얼굴을 마주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때는 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살다 보니 하늘이 도와주는 날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힘드시겠지만 하루하루씩 버티시길 바래요. 그러면 결국 좋은 날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